한 남자가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게 됐습니다. 그는 잡초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비닐봉지 속에서 사람 손과 발이 어렴풋이 튀어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범인이 본인의 은인을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토막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예인 못지않게 예쁜 미모를 가진 여성은 왜 본인의 은인을 숨지게 했을까요? 여자는 체포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또 뭐라고 했길래 극형을 받고도 3년을 더 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악녀라고 불리는 마예농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악녀 마예농은 가냘픈 미녀였는데 그녀의 미친 범행 수법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제일 가는 여자 악당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극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마디의 거짓말로 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헤이룽 장성 가무스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94년 9월에 가무스시의 경찰서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는데요. 전부 흩어진 인체 일부를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모든 장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확인 끝에 여전히 일부 신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발견된 신체 조직으로 피해자가 각각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또 아이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들의 머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부 범죄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시내 곳곳으로 방치하고 머리도 없앴습니다. 게다가 1994년의 수사기술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열악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어려웠으며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무스시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1996년 6월에 경찰은 또 여러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농업연구소의 논밭의 도랑과 산악대교 근처에서 흩어진 인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피해자가 중년 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머리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발견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32살에서 35살 사이이며 키는 178cm에서 180cm이고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대중들에게 단서를 수집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경찰은 개인 명의로 TV방송에 한 남자가 차사고로 병원에서 구조 중이라며 그 남자의 키가 180cm이고 체격이 우람하며 왼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다며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보해달라는 사례금이 붙은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발송되고 얼마 안 돼 동씨 노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전화로 아들 동다칭이 며칠 동안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전화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고 회사로 연락해 보았는데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신고를 중요시하며 동다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동다칭의 회사와 옆집 그리고 아버지를 방문하여 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33세였던 동다칭은 경찰이며 왼쪽 손목의 흉터는 몸싸움을 말리다가 술병에 의해서 다치게 된 것입니다. 동다칭은 결혼에 한번 실패하여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월 말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만났고 그때 아들은 한 여자와 연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다칭의 이웃은 6월 1일 저녁에 그가 여자친구와 같이 귀가한 걸 목격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다칭의 여자친구는 아주 예뻤는데요. 이웃들은 그녀와 마주친 적이 없고 그저 동다칭이 그녀에게 수아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동다칭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과 창문은 전부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다칭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 대문을 파괴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벽과 바닥에는 전부 붉은 액체로 가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붉은 액체를 채취하여
둥다칭의 혈액형과 비교하였습니다. 사건이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발생했었는데 그 당시 DNA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혈액형을 비교하는 게 가장 선진적인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단서를 참고하여 피해자가 둥다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둥다칭에 사귄 지 얼마 안 된 갑자기 사라진 여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둥다칭의 아버지와 이웃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경찰은 그 여자의 이름이 임수아라는 걸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은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둥다칭의 동료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 여자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친구가 경찰에게 둥다칭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여자친구를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대로 가무스시의 200여 개의 결혼정보회사를 전부 조사하여 한 곳에서 둥다칭과 임수아의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소개소 직원의 협조로 임수아의 몽타주를 만들어 사회 각지로 배포하여 단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보게 됐는데요.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그녀가 본인 마을의 마씨 가족의 셋째 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화천현의 마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임수아의 아버지는 딸의 본명이 마옌홍이고 사건 당시 28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 이혼하여 그녀는 혼자 가무스시로 이사가 반년 이상 가족과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웃과 친구들은 경찰에게 마옌홍은 아주 예쁘게 생겼으며 평상시 항상 웃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지만 사람이 경솔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옌홍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둥다칭의 아버지가 경찰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2만 위안, 하나로 약 362만 원이 있는 통장이 사라졌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옌홍이 그 돈을 위해 둥다칭에게 접근하여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바로 통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만약 그녀가 그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돈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동안 돈을 인출하지 않은 건 둥다칭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켜 감히 은행에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통장 소속 은행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마옌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은행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은행으로 들어와 통장을 꺼내 은행 직원에게 건네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빨리 인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녀가 준 통장이 바로 경찰이 찾고 있는 통장이라는 걸 알게 되어 몰래 매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통보하여 여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여자가 바로 마옌홍이었습니다. 체포된 마옌홍은 바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1996년 헤이룽장성 가무스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마옌홍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 가난하여 어렵게 살게 되어 항상 부자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마옌홍은 일하게 되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얼마 안 가 정직하게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옌홍은 아주 예쁘게 생겨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본인의 미모로 부자에게 시집가는 게 본인의 꿈을 더욱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20세쯤 몇몇 남자들 중에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항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본인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녀의 남편은 바로 그녀의 말을 거절하며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챙기는 게 좋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마옌홍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1993년에 두 자녀를 남편에게 주고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몇 년간 모은 돈을 들고 가무스시로 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무스시에 도착한 그녀는 작은 원룸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란이며 한때 남편과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할 수 없이 가무스시의 한 분식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예농은 얘기할수록 슬퍼했는데 심지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왕리와 아내는 그녀의 사정을 매우 동정해하며 임대료를 100위안, 하나로 약 18,000원이 되는 집세를 반으로 줄여주었으며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마예농은 가무스시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가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소규모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사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모든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예농은 1년 넘게 장사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25일 저녁에 마예농은 집주인 서왕리의 집으로 가 그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사장님이 화물 구매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이번 달 집세는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저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어서요. 라며 울면서 얘기하였습니다. 마음씨가 착했던 서왕리는 그녀를 달래며 200위안, 하나로 약 36,000원을 그녀에게 주며 굶지 말고 먼저 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이런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왕리가 꺼낸 지폐 한 다발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5,000위안, 하나로 약 91만 원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실 서왕리의 돈에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서왕리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서왕리는 다음날 점심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친척을 보러 일주일 정도 갈 거라며 집세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마예농은 바로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서왕리의 돈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8월 26일 오전에 마예농은 서왕리 일가족이 식사하기 전에 그들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서왕리와 그의 아내는 예의상 마예농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마예농은 거절하지 않으며 또 잔뜩 흥분해하며 오빠와 형수님이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배웅해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 맥주 몇 병을 구매하여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서왕리 몰래 수면제도 사왔습니다. 결국 그녀를 믿었던 서왕리 일가족은 전부 잠들었습니다. 마예농은 그의 집을 뒤져 마침내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서왕리 가족이 깨어난 후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되면 본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탁자 위에 있는 도구를 들고 세 사람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사람이 계속 누워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바로 들킬 것 같아 그들을 토막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세 사람을 토막낸 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넣어 저녁에 자전거로 시내 곳곳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왕리의 가족 셋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발견한 3명의 피해자입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되지 않아 마예농은 의기양양해하며 바로 조건이 좋은 집을 임대하고 결혼정보회사로 달려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이름을 임수아라고 말하며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불임으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직원은 그녀가 예쁘게 생기고 또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똑같이 이혼하고 180cm의 키에 우람한 체격을 가진 경찰 둥다칭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예농은 본인의 외모와 거짓말로 바로 둥다칭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여 얼마 안 돼 바로 동거하기 시작하여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예농은 둥다칭과 수다를 떨 때
본인의 전 남편이 경제 능력이 아주 좋았고 돈을 잘 버는 건 남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도발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자극을 받은 둥다칭은 본인의 통장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많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할 때 마예농에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995년 6월 1일 둘은 놀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2일 아침 마예농은 둥다칭의 힘을 다 빼놓은 후 조금 더 잘하고 하며 본인이 직접 요리하여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주 3캔도 준비했었습니다. 곤히 자다 깨어난 둥다칭은 식탁에 가득한 음식을 보고 자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기뻐하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식당에 엎드려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든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마예농은 둥다칭의 집을 샅샅이 뒤져 모든 현금과 통장을 찾아낸 후 주방으로 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두 아는 부분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마예농에게 왜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둥다칭을 해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둥다칭을 해쳤을 때 자신도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둥다칭은 모든 게 완벽한 좋은 사람인데 본인이 사람을 해친 적이 있어 언젠가 들키게 되면 상대방이 분명 그녀를 업신여길 것 같았고 또 둥다칭이 경찰이기도 해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마예농의 진술로 그녀가 묻은 4명의 피해자의 머리를 찾아냈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시작하여 그녀는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예농이 판결 결과를 듣자마자 바로 억울하다며 본인의 진술은 전부 경찰이 강제로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나약한 여성이 혼자서 서학리 일가족을 해칠 수 없다고, 둥다칭 또한 오람한 체격인 경찰이라 더욱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예농은 본인이 왕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왕 씨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또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작물을 나누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후 확실히 화난 현에 왕 씨 탈주범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 사건 관련 주요 당사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마예농을 구치소에 가두어 재판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 후 왕 씨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문 후 왕 씨와 마예농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예농은 한마디의 거짓말로 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998년 마예농 사건이 재개되어 법원에서는 그녀에 대해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회피할 핑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극형을 집행하기 전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하여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쓴웃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예농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울기 시작하며 자신의 2 아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서학리 부부와 그들의 아이를 숨지게 했을 때 본인의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본인의 욕망을 위하여 인간성을 포기하고 악마가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22일에 펑 하는 소리와 같이 마예농은 짧고 죄 많은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인체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은 여러 건의 비슷한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헤어 디자이너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선배 디자이너로 지목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후쿠오카 미용사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의 발생지는 일본 후쿠오카현입니다. 후쿠오카현은 후쿠오카시의 서쪽에 있으며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곳에서 사람을 끔찍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4년 3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일본 소녀들의 축제 하나 마츠리였는데요. 딸이 있는 집에는 계단형 진열대를 설치하여 위에 기모노를 입힌 인형을 놓아 재난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형을 강물에 던져 딸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오전 후쿠오카현의 남부의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 청소부들이 여느 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의 입구에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쓰레기통을 정리하다 비닐봉지에서 사람의 팔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그는 어떤 학부모가 딸에게 행운을 기원하려고 버린 인형인 줄 알아 손을 만져봤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는 주위 동료들과 같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봉쇄하였습니다.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은 규슈 고속도로의 한쪽에 있었는데 비교적 외진 위치였습니다. 근처에는 들판과 숲 그리고 마을이 있었고 주차장의 반대편에는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발견한 인체 조직은 사람의 오른쪽 팔이며 손이 없고 절개면이 평평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인체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여 범죄 현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서 인체 조직이 발견되기 1시간 전 15km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타마다 주차장을 청소할 때 쓰레기통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비닐봉지의 겉은 깨끗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틈새 사이로 고기 같은 게 보여 청소부는 다른 사람이 버린 돼지고기인 줄 알고 비닐봉지를 열어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의 왼쪽 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나타나 주차장으로 달려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체의 다른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JR 구마모토역의 직원이 사물함에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전식 사물함이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역 직원은 그 사물함을 열었는데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였는데 정체불명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JR 구마모토역에 도착하여 사물함에서 발견한 고기가 인육이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단기간에 누가 검은 비닐봉지를 넣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날 경찰은 JR 구마모토역에서 북쪽으로 51km 떨어진 야마카와 미유키 주차장에서 또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일 후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 전부 한 여성의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찾아낸 조직은 주로 팔과 가슴 그리고 일부의 허리가 있었고 다른 부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문과 지문이 파손되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체에 절단된 흔적을 봐서 범인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절단하는 방식도 달라 한 명 이상의 범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10개 이상 토막된 거로 보였으며 그녀의 다른 부위를 찾지 못하여 숨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5일 전에 발생하여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오가는 규슈 고속도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막난 인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의 실종 사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마이소우 산초메에 거주하는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후쿠오카시 하카타군 다이보초에 있는 홀리시티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일 처리를 하러 사무실로 나갔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녀가 이제 막 30대가 된 이와사키 마유미라는 미용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초에 있는 비비토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마유미가 실종된 날에 동선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이 가장 바쁜 토요일에 실종된 것입니다. 마유미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오전 9시 전에 집에서 1km 떨어진 미용실에 도착하여 오전 10시 15분에 매니저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에게 홀리시티 아파트의 사무실로 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곳은 2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마유미는 그곳에 도착하여 일 처리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 비비또 뷰티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유미에게 일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38살 에다 후미코였습니다. 후미코는 경찰에게 마유미가 이직하려고 하여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유미가 퇴직을 고집하여 후미코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고 그녀의 퇴사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유미가 급히 사무실을 떠나게 되어 축복을 표현하지 못하여 마유미의 집으로 따로 편지를 보내 고마움과 응원의 편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후미코는 또 경찰에게 본인이 최근에 익명의 소포를 받게 됐는데 위에는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었으며 안에는 다음에는 너 차례야 라고 적힌 협박 편지가 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녀는 그냥 장난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소포에 마유미의 시계와 일기장도 들어있는 걸 발견하여 후미코는 갑자기 범인이 소포를 보내 본인을 마유미 사건에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피해자 이와사키 마유미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으며 미용 기술이 숙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 미용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서비스도 좋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 고객들은 고백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 추측하여 상대방의 범행 수단으로 그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단서를 얻기 위하여 매체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마유미의 사건은 여러 신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유미는 실종되기 전 총 3곳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소 산초메의 집과 비비또 미용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홀리시티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은 3곳에 대해 루미놀 테스트를 시행하여 홀리시티 아파트의 사무실에서 형광 반응이 심하게 많이 보이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범행 현장이 사무실이라고 판단하여 마유미의 상급자 후미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유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만난 장소가 바로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용의자 에다 후미코는 그 당시 3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녀로 태어나 남동생 1명이 있으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1살의 후미코는 대학을 졸업하고 후쿠오카시의 고급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병으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유산하게 됐는데요. 후미코의 어머니는 딸의 사생활이 난잡하다고 지적하여 두 사람은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미코는 집을 나가 혼자 살다가 22살에 탱크트럭 운전사인 7살 연상 에다구로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후미코는 전업주부가 되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후미코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다가 33살의 대출을 갚기 위해 그녀는 다시 일하기로 하여 결국 뷰티샵에서 판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비비또 미용실에서 회계 일을 하였습니다. 또 뛰어난 능력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매니저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 2살 어린 아키다 히로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비비또 뷰티샵 사장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가 세금 재무 문제로 뷰티샵을 자주 방문하게 되어 후미코와는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일이 끝나면 아키다는 후미코와 드라이브도 가끔씩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비비또 뷰티샵에서 전 직원이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키다도 여행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후미코와 아키다는 정식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만의 공간을 얻기 위해 그들은 따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아키다는 후미코의 후배 마유미에게 눈길이 간 것 같았습니다. 분한 후미코는 다른 직원들에게 마유미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아키다에게 마유미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아키다는 후미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후미코가 마유미를 질투하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사무실에는 후미코와 마유미 둘만 있었으며 후미코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측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후미코가 장거리 여행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미코가 후쿠오카시의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이틀간 빌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구역의 4만 장의 통행증을 전부 취득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수사하다가 결국 후미코가 사용했던 통행증을 찾아내어 지문을 채취하였습니다. 지문은 후미코의 지문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또 인체의 일부가 방치된 곳에서 후미코의 차량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또 후미코네 주택 근처 쓰레기장과 지쿠시노 휴게소, 우에키 휴게소, 구마모토현 아소시에서 인체 일부의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과 머리는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인체 조직은 대부분 광고지로 쌓여 있었는데 광고지는 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고 발생 장소도 마침 후미코의 집 근처였습니다. 사건 발생 13일 이후 경찰은 확보된 증거로 용의자 후미코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후미코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피해자 마유미가 퇴사할 때 본인이 담당하던 단골 명단을 들고 후미코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명단을 폐쇄하여 미용실 실적을 떨어뜨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명을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미코와 마유미가 같은 남자를 좋아하여 삼각관계가 되어 후미코가 마유미를 찾아 그녀 보고 남자를 떠나라고 했지만 마유미는 본인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며 남자를 떠나야 할 사람은 후미코라고 하여 후미코가 홧김에 상대방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후미코 외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요. 사건 현장이 아파트 안의 사무실이었는데 만약 그녀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으면 주위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녀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후미코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본인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당일 마유미와 사무실에서 다투다가 본인이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유미를 토막낸 이유는 그 당시 너무 무서워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유미가 본인의 남자친구 아키다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람을 몰래 시켜 조사해 보았는데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며 두 사람이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유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남자친구와 마유미의 집으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행적을 체크하였는데 여전히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후미코가 계속 남자친구를 의심하자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후미코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아키다를 불러 촛불 만찬을 하였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요. 후미코가 또 갑자기 마유미에 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의 집착이 또 시작됐다고 생각한 아키다는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후미코는 계속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쉴 새 없이 따져 결국 아키다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미코의 집착이 계속 심해지면 본인의 외도 사실이 아내와 아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 후미코와 헤어지는 걸 원래 계획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마유미의 관계를 의심하는 점을 잡아 그는 사적으로 마유미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으며 주위 사람을 통해 일부러 후미코에게 흘리곤 후미코가 따져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마유미는 후미코의 사무실로 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미코는 의기양양한 마유미를 바라보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또 남자친구 아키다가 냉정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분노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는 마유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유미는 최근 후미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루머를 터뜨려 뷰티샵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후미코의 무리를 견디기 싫어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 마유미는 사무실에서 후미코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미코는 마유미가 나쁜 짓을 했으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마유미 때문에 견습생을 이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싸우다가 저녁이 되고서야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키다도 소문을 듣게 되자 이때다 싶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며 후미코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2월 27일 오전 10시 15분에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 그녀의 퇴사 관련 일을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점심 11시 30분에 마유미는 사무실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또 며칠 전처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다툼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후미코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상대방을 숨지게 하고 도구 상자를 꺼내 마유미를 토막냈으며 지문과 장문을 없앴습니다. 후미코는 3시간 20분 만에 모든 걸 마치고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꽉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다자이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산 지 오래된 그 당시 집에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후미코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로 사건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용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일 후 그녀는 토막난 사람을 계속 집에 방치하는 건 아니다 싶어 렌트카를 빌려 다자이후를 떠나 규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과 휴게소를 지나 토막난 인체 조직을 사방에 방치하여 머리만 남겨뒀다가 고민 끝에 다시 집으로 가져갔다가 결국 집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모든 걸 마친 후미코는 아주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마유미의 집으로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미코는 모든 일이 전부 본인이 했다고 자백했지만 연약한 여자가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아마 뷰티샵을 인계받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미코가 체포되자 그 사람은 본인 가족의 신용을 떨어뜨릴까봐 너무 두려워진 나머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돼 후미코는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사건은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후미코는 고의상해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후미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전부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마유미를 사무실로 초대하여 상대방의 퇴사 처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업무상의 문제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그녀는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그녀를 향하였습니다. 도구는 이틀 전 구매한 주방 용품인데요. 바쁘게 일하다 집으로 가져가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후미코는 반항하다가 상대방의 목을 찌르게 됐습니다. 상처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유미를 보며 후미코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 안 돼 마유미는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마유미를 토막낸 건 본인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후미코와 피해자 마유미만 있어 사건 당시 마유미가 숨지게 되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후미코는 구속된 후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며 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미코가 정당방위했다 하더라도 협박 편지를 위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1년 동안의 공개 재판을 걸쳐 드디어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 후미코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발표되자 후미코는 바로 후쿠오카 고등법원으로 항소했지만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그녀가 정당방위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후 후미코는 2년 동안 여러 번 항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후미코는 계속하여 본인의 무고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29년이란 세월이 지나 후미코도 이미 출소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가 저지른 비극의 진실은 아마 그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